네, 반갑습니다. 나의 주식일기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증시 빠져도 걱정 없다. 다음 주 시장 최대 주도주 미친 듯이 사 모으세요. 앞으로 부자 됩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로봇이에요, 로봇. 네, 로봇인데 이제 좀 일반적인 로봇은 아니고 저는 오늘 좀 이 자동화 공정 이쪽을 조금 말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지금 좀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시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얘기가 있죠. 바로 이제 삼성전자 파업입니다. 파업. 이게 이제 24년도에 했던 파업 사진이에요. 지금은 이제 현재는 뭐 바로 파업을 진행하진 않고 한 5월에서 이제 6월 사이로 파업을 총 파업을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왜 도대체 너가 지금 로봇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갑자기 뜬금없이 삼성전자 파업을 들고 오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조금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심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파업의 이유를 일단 알아야죠. 자, 뭐 일단 이유는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성과급 갈등이에요. 성과급 갈등. 그러니까 이제 노조의 요구는 뭐냐? 영업이익의 약 15%를 성과급으로 달라. 근데 이제 회사 입장의 경우에는 성과는 직원만이 아니라 투자나 기술의 영향도 크다. 그러니까 기술 영향도 받기 때문에 돈 못 준다. 그만큼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사가 지금 돈 많이 벌었는데 왜 우리 목은 적냐? 그러고 이제 이게 노조의 입장이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건 노동자만의 성과가 아니다. 이걸로 약간 좀 싸우고 있다.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성과급 상한제 폐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구조 자체가 성과급에 상한선이 있어요. 상한선이. 그러니까 뭐 임금의 몇 퍼센트, 뭐 제가 알기로는 한 50%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상을 매출액과 상관없이 그냥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한선을 폐지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노조의 요구는 상한선 없애라. 돈 더 많이 줘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파업의 약간 좀 핵심인 내용이죠. 이 상한선 폐지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가 있죠? 바로 삼성전자가 이번에 반도체 호황과 AI 영향으로 사상급 실적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야, 이 정도 벌었으면 우리 덕이 더 큰데 우리한테 더 줘야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을 때 원래 갈등이 커지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뭐죠? 협상이 바로 결렬됐죠. 협상이 결렬됐고 총 파업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만 명 이상 집회, 창사 이래 최대 규모급 파업 가능성이 지금 좀 높아졌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부 갈등도 현재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파업 참여, 압박 논란 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직원들 사이에서도 좀 이슈가 갈린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 바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만약 최악의 상황으로 창사 이래 최대 규모급 파업 가능성이 돼버리면, 만약 공장 라인이 셧다운이 돼버리면 최악의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약 2에서 30조 원 정도의 손실이 생길 수도 있을 정도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산치일 뿐입니다. 근데 하지만 가장 최악의 경우엔 그 정도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서 막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맘 같아선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약간 소신 있는 사람이라 하고 싶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최근에 좀 노란봉투법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란봉투법이 삼성전자 노조 이슈와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어느 정도 간접적인 영향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봉투법에 따른 기업의 입장을 한번 또 살펴보면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들으면 들을수록 아 그렇구나 어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파업 손실을 기업이 떠안는 구조가 커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란봉투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정당한 노조 활동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제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전보다 기업들이 이제 파업 손실을 여기 보시면 기업들이 이제 파업 손실을 노조나 근로자에게 물리기는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파업 나면 사람한테 의존할 라인은 다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 자동화 혹은 무인화에 투자 명분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누구든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공장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공장은 관리자 한 두 명 정도만 있는 24시간 무인으로 돌아가는 공장이라고 예시를 드릴게요. 근데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한 40명이라고 잡겠습니다. 40명 정도가 있는 공장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파업만 하면은 이놈의 공장은 돌아가질 않아요. 근데 이 두 명은 이 어차피 자동화 라인을 그냥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워져 버렸네요.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공장 중에 하나의 공장은 못 돌아갈 수 있을지언정 이 자동화 공장은 계속해서 돌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기계가 고장나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도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저는 진짜 이 자동화를 조금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파업에 대해서 손실을 노조나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고 왜냐면 안 할 이유가 없죠. 그 손해에 대해서는 누구든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근데 이제 그거 자체를 아예 막아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청까지 교섭 대상 가능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면 원청도 사업자로 사용자로 볼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대기업의 입장에서 뭐 하청이나 외주 인력을 많이 쓰는 공정도 당연히 노사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 공장에 하청을 맡겼는데 그러면 저기는 언젠가는 원청 교섭 리스크가 될 수 있네. 그러면 그냥 이 사람 쓰는 공장 줄이고 로봇 자동화 설비 우리가 만들어서 바꾸자.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대기업이 무서운 게 뭡니까? 자본이 어마무시해요. 그 자본이 막 이제 일반 뭐 중소기업이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에서 따라갈 수 있는 자본력이 아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뭐 자동화 라인 까는 거 저는 절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쟁의 범위가 넓어지면 경영사 결정도 좀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정 내용 같은 거를 보면은 노동자의 범위가 임금 근로시간뿐 아니라 이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조금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이 뭐 공장 이전을 하겠다, 혹은 뭐 외주화를 맡기겠다. 우리 요즘 돈을 못 벌어요. 구조조정할게요. 아니면 라인 개편을 하려고 할 때는 노조와의 충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처음부터 인력 의존도가 낮은 공장 구조로 만들어 버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뭐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뭐 무인 물류, 뭐 로봇팔, 검사 자동화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좀 쉬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남자니까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산업체 출신이에요. 산업체 출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현역으로 군입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익, 흔히 우리가 공익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익. 이제 좀 몸이 불편해서 대체 복무하는 사람이 있고 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역을 가야 하지만 혹은 공익을 가야 하지만 나는 이렇게 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보단 차라리 그 복무 기간만큼 회사에서 근무하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산업체인데 저는 산업체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장에서 약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3년 정도 근무를 했고 물론 이제 공장에서 일해보면서 살면서 처음 공장에서 일해봤는데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느낀 게 딱 한 두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저는 노란봉투법이 정말 이 노동자에게 너무 베스트다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의 특성이 저 같은 경우에 CNC 공장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자동화로 이렇게 기계를 밀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제품을 꽂습니다. 제품을 꽂으면 여기에 터렛이라 그래가지고 공구들이 막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 박혀 있는 공구들이 이제 기존 이제 세팅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팅 값을 세팅을 하면은 이 기계가 윙 와가지고 여기를 조금 깎고 가고, 또 다른 기계가 와서 몸통을 깎고 가고, 약간 이런 일인데, 사람이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 사람은 여기서 이 제품을 갈아 끼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 이 터렛에 들어가는 공구들이 마모가 됐을 때 교체를 해주고.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이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다 깎고 사람은 그냥 제품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와, 이거는 정말 맘먹고 자동화가 가능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저희 회사도 막판에 자동화로 돌아갔습니다. 자동화를 들어갔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절삭을 하잖아요, 흔히 말해서. 그 절삭을 하면은, 이 절삭을 했을 때 여기 잘려져 나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을 당연히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벨트가 돌아가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서 이 여기에 이제 절삭된 부분들을 끌고 올라옵니다. 끌고 올라와서 어떤 통에 담아요. 이렇게 툭 담아요. 근데 이제 이 자동화로 바꾸면서 뭐가 달라졌냐면, 이 공구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사람이 하는 일은 이제 여기에 원재료를 꽂는 일. 그 꽂는 게 이제 기계가 꽂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윙 하고 열려요. 윙 하고 열리고, 그 다음에 기계가 윙 하면서 꽂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사람 이제 관리자들 제외하고는 거의 정말 한 24시간 정도는 꾸준히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화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인원 감축도 저희도 있었습니다. 인원 감축이 있었고, 저야 물론 이제 산업체였고 복무 기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퇴직을 하거나 그럴 이제 뭐 잘린다거나 뭐 구조조정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구조조정을 당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노란봉투법이 좀 많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다음 내용 좀 넘어가 보면, 일단 기업들이 자동화를 하려는 이유는 좀 간단합니다. 뭐 일단 가장 큰 부분이죠. 파업 리스크를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중심의 공장은 파업하면 생산이 멈춰요. 하지만 자동화 공장은 멈출 확률이 아무래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핵심은 사람이 빠져도 라인이 돌아가게 만들자,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니던 그 산업체도 자동화로 만들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직원 한 명이 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차나 직원 한 명이 쉬었을 때 그쪽에 CNC 머신들은 그 당일날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를 뽑아낼 수 있는 기계가 두 대가 있어요. 두 대를 이제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미니멀로 잡아도 400개를 만들 수 있죠. 400개를 만드는 게 한 명의 휴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선 이거 자동화로 맞춰놓은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동화로 이제 세팅돼 있던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었던 추세였고, 그 자동화로 만드는 거는 멈추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혹 에러가 뜨긴 하는데, 그 에러 같은 것들도 이제 뭐 크게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바로바로 고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멈출 확률이 현저히 낮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인건비. 뭐 아무래도 인건비랑 성과급, 뭐 이거는 계속해서 부담이 감소하겠죠, 기업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뭐 삼성전자 파업도 그렇고 성과급 요구나 임금 상승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거기다가 뭐 복지라던가 퇴직금까지 포함하면은 비용은 커집니다. 근데 뭐 만약에 이거를 자동화로 한다고 했을 때 뭐 자동화 기계한테 솔직히 전기만 꽂아주면 되지, 뭐 그 친구들 뭐 그 기계한테 뭐 고생했다고 뭐 쓰담쓰담을 해준다거나 뭐 돈을 주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용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좀 뭐 클 수 있어요. 근데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만 크지 장기적으로 이제 고정비가 안정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삼성 같은 대기업한테는 이점이 큰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생산 안정성과 품질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숙련도 차이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로봇 같은 경우에는 동일 작업을 반복하고 품질의 안정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자, 혹시 포드라는 차 아십니까? 포드? 뭐 익스플로러라던가 뭐 가장 유명한 모델은 이제 머스탱이죠, 머스탱.
그 머스탱을 만드는 포드가 본사가 어디죠? 미국이에요. 미국, USA. 그래서 포드가 이제 한국에서도 인기가 꽤 많은 편인데 익스플로러나 머스탱 뭐 이런 조금 뭐 그다음 뭐 랩터도 있고 뭐 그런 차들 혹시 주변에 타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단차가 심하거든요. 그 포드 자체가 그 단차가 거의 고질병이다라는 수준으로 단차가 심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미국 사람이 만들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포드 카페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 이 목요일날 나오는 차가 가장 좋답니다. 포드는.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월요일날은 주말에 뭐 했는지 떠들면서 공장을 돌린대요. 라인을 돌린대요. 그래서 단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화요일도 월요일에 마저 못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단차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은 이 마저 못한 얘기 플러스 뭐 이제 뭐 잡담을 하면서 수요일도 단차가 심하고 목요일 날만 유일하게 좀 대화가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되면은 이번 주 주말에 뭐 할 건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또 떠들면서 공장을 돌린다고 해요. 물론 이제 뭐 장난의 카더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좀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사람이라는 거는 숙련도랑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동일 작업 반복이나 품질 안정이 아무래도 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시간 풀가동이 가능한 부분 이거는 있죠. 사람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을 하려면 일단 3교대를 해야 됩니다. 3교대. 그리고 휴식 시간도 당연히 부여를 해야 되는 거고 야간을 또 기피하는 사람도 많죠. 저 같은 경우에도 야간 근무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것을 관리할 직원만 이제 관리자만 존재한다면 24시간 무정지 운영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의 장점은 당연히 생산량은 증가하겠죠. 그 다음 납기 안정도 가능할 것이고 글로벌 경쟁력도 당연히 상승합니다. 노조 리스크도 줄어들죠. 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현실적으로 이미 삼성 같은 경우는 무인 반도체 공장, 그 다음에 로봇 물류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노란 봉투법이 쏘아올린 스노우볼이라고 제가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이 노조의 파업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공장들은 자동화로 바꿔요.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주식쟁이들은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슈를 주식에 대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추천하는 추천주가 뭐냐? 바로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 자, 로보스타가 산업용 로봇이 일단 본업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장 생산 라인에서 뭐 이송, 조립, 적재 이런 것에 쓰이는 것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장비를 좀 확장하려고 해요. 이제 뭐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라던가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하는 이제 좀 움직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조금 요건데, 자, LG전자가 로보스타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LG전자,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쪽 스마트 팩토리 수요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스타 갖고 와봤고, 목표 주가는 10만 7,500원. 제가 왜 10만 7,500원으로 잡았는지는 좀 이따 차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가치적 설명.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지금은 현재 작년 기준 당기순이익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던 흑자폭에서 적자폭으로 접어들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번에 파업이 됐죠. 이번에 이런 파업들이나 이런 이슈들이 이 로보스타의 매출에 좀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대기업에서 이제 어느 정도 노란 봉투나 뭐 이런 뭐 파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화 공장을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추세니까요.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제가 본 뉴스가 맞다면 2040년까지 자동화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은 전원 자동화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 그렇다는 것은 26년의 매출은 다시 한번 흑자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자, 뭐 매매 동향을 한번 또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이 조금 꾸준히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투도 좀 꾸준히 담고 있고 투신도 좀 담고 있죠. 자, 그렇다는 것은 자, 우리 종목들 같은 거 보면은 뭐 이제 물론 뭐 최악이라는 건 없습니다. 매매 동향에. 하지만
저는 개인이 정말 많이 매집되고 있는 물량은 크게 보진 않아요. 저는 외국인, 기관, 금투, 그 다음에 투신, 연기금 이 순으로 가장 매집세가 많은 기준점에서 잡아서 저도 매매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지금 현재 매집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자, 차트를 보시면 자, 이 주황색 줄 보이시죠? 이 주황색 줄이 전고점입니다. 전고점. 그 전고점이 얼마냐? 10만 8천 원이에요. 10만 8천 원. 10만 8천 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고를 터치하기 전에 저항을 한번 맞을 것 같아서 그 전 호가인 10만 7,500원을 목표가로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뭐 어느 정도의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이게 장기 입형인데 장기 입형 라인에 어느 정도 지지도 받았죠. 지지도 받으면서 좀 반등을 했고 물론 매물대에 한번 또 저항을 맞으려고 하는 느낌도 강하긴 하지만 한번 슈팅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수혜가 너무 많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추천주 로보스타 목표 주가 107,5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내일은 장이 안 열리죠. 내일 장이 안 열려도 저는 또 유튜브 올릴 거고 그다음 이제 오늘 장이 하필 장 자체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보유주들 관리를 좀 잘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더 좋고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과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녹화 끝!